65세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고 앞으론 나를 찾지 말라고 하고 떠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978년 봄 20살 한정옥은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 작은 시골 마을로 시집 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그때의 정옥 씨는 순진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집 첫날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남편 성재가 참 다정했습니다. 첫날 밤에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시집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옥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밭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도 못 들 정도였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한여름 40도가 넘는 찌는 더위 속에서도 모내기를 했고 가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별을 베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늘 한 점 없는 논두렁에 앉아서 주먹밥을 먹어야 했죠. 한 번은 너무 더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쪄도 농사일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참았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혹독했습니다. 영하 10도 추위에도 언 땅에서 배추를 뽑고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했어도 핸드크림이 뭔지도 몰랐고 장갑 끼고 일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시집 온 지 2년 만에 첫 아이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정옥 씨가 처음 민호를 품에 안았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고 잠들면 다시 일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3년 뒤에는 둘째 정미까지 태어났습니다. 일손은 더욱 바빠졌죠. 정미를 낳고 나니까 몸이 말이 아니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둘의 시부모님 수발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그래도 정옥 씨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민호가 5살 때였습니다. 논두렁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 정옥 씨는 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 끝나고 와서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참고서 사줄 돈이 없어서 남편과 싸운 적도 있었죠. 애들 교육비는 아껴서는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농사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도 밤늦게 호롱불 아래서 아이의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아이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이었거든요. 그리고 1997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대학 입시였죠. 정옥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호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엄마, 나 이번에 서울대 붙었어. 그 순간 정옥 씨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옥 씨와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도 편해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편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가 모르는 사이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대학교 4학년이던 2001년 겨울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남편 성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별다른 병도 없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옥 씨는 멍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정옥 씨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런 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단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호가 데려온 여자친구 서연이었죠. 나이는 26 정도로 보였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 오빠 잘 부탁드립니다. 정옥 씨는 처음 서연을 봤을 때 참 예의 바른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말투도 공손했거든요. 민호한테 이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49제까지의 시간 동안 서연은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민호와 함께 와서 정옥 씨를 도와줬고 때로는 혼자서도 왔죠. 시장에서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정옥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민호도 행복할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인 2002년 가을, 민호와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정옥 씨는 남편 없이 치르는 아들의 결혼식이 서글프긴 했지만 그래도 마침내 며느리를 얻게 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어머니. 서연이 정옥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정옥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서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거나 시골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어머니, 요즘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쁠 수도 있고 직장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 시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는 당연히 제사를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기는 해야 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사를 안 한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제사를 안 한다고? 정옥 씨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옛날 관습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민호도 바쁘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옥 씨는 서연이 설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민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해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사실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다니. 화면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정옥 씨. 결국 그날 밤 정옥 씨는 혼자서 남편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에 간소하게 음식을 차리고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키운 민호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옥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그래도 제사는 하셨죠? 다행이네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서연의 목소리에 정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면서도 결국 자신은 편한 걸 선택한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했거든요. 그 후로 서연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오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전화통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직장일 때문에라는 핑계로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진짜 본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거든요. 더 큰 충격이 정옥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 봄 정옥 씨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미가 인터넷을 보여주며 말했거든요. 엄마, 언니가 올린 사진 좀 보세요. 화면에는 서연과 민호가 제주도 해변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남편과의 힐링 여행, 너무 행복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날짜였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3주기 기일 날이었거든요. 정옥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기일날에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SNS에 대놓고 올려놓고 말입니다. 언니가 아버지 기일날에 여행을 갔다고? 정미도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정옥 씨는 서연의 SNS 사진만 봐도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갑자기 민호와 서연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 차는 누구 거야? 정옥 씨가 궁금해하자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 거 빌린 거예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을 텐데 두 사람 모두 어색해 보였거든요. 거실에 앉은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새 아파트 계약했어요. 아파트? 어디에?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인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옥 씨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산다니 말이죠.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좀 모자라서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옥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서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랑 같이 사시면 되죠. 정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손으로 지은 집을 팔아서 아들 집 사라는 소리였거든요.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집 사라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도 많이 나올 테고.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갑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외롭지도 않고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화면 민호가 변명하듯 말하는 모습. 엄마, 서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즘 이런 시골집은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정옥 씨는 그 순간 정말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45년을 여기서 살았어. 너희 아빠랑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이야. 마당의 나무들도 우리가 직접 심은 거고 장독대도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 집을 팔아서 너희 좋은 집 사라고? 그런데 서연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약한 아파트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용적으로? 네, 추억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정옥 씨는 서연이 자신의 45년 인생을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해? 이 마루에서 너희 아빠가 숨을 거뒀고, 이 부엌에서 너희들 이유식을 만들었고, 이 마당에서 너희가 뛰어놀았다고.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과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민호는 사이에 끼어서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그 순간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불길한 음악이 절정에 달함.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집을 포기하라고?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모든 것들을 비효율적이라고 치부하라고? 이제 됐다. 정말 됐어. 정옥 씨는 그날 밤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옥 씨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45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옥 씨는 장독대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장독대, 매년 장을 담그며 가족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옥 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말이죠. 마루를 걸레질하고 유리창을 닦고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정옥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 콩나물을 골라냈습니다. 민호가 제일 좋아하던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어릴 때부터 감기 걸리면 엄마 콩나물국 해달라고 했던 그 음식 말입니다. 콩나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면서 정옥 씨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고 뛰어와서 자랑하던 모습들 말입니다. 다음은 오이무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엄마 오이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그 반찬 말입니다. 오이를 얄팍하게 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는 오이무침이라는 생각에 말이죠.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어려서 편식이 심했을 때 이것만은 잘 먹었거든요. 우리 민호 튼튼하게 자라라고 기도하며
볶던 그 멸치볶음을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콩나물국, 오이무침,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흰밥까지 45년간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완성된 밥상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정말 끝이야. 민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전화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민호야, 집에 와라.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밥 한번 해줄게. 마지막이라니, 뭔 소리예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냥 와. 엄마가 해준 밥 마지막으로 먹어. 정옥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30분 후 민호와 서연이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온 것을 보니 민호도 어머니의 전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마지막이라니. 민호가 황급히 물었지만 정옥 씨는 대답 대신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먹어라. 민호와 서연은 차려진 밥상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 정갈하게 놓인 수저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저녁 먹고 왔는데. 서연이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정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먹어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밥이다. 화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는 세 사람.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오이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을 때마다 정옥 씨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예요.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정옥 씨는 미소 한번 짓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왜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정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너 그 집 가져라. 민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엄마는 내 인생에서 빠질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민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정옥 씨는 냉정했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다. 이제 그만 참을게. 서연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같이 사시자고 한 건데. 같이 살자고? 내 집 팔아서 너희 집 사는데 같이 살자고? 정옥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더니 이미 준비해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호가 울먹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정옥 씨는 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져라. 내가 원하는 대로 팔든지 뭘 하든지 해라. 대신 엄마를 찾지는 마라. 엄마. 정옥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45년 동안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정옥 씨는 4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엄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옥 씨가 향한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터미널에 도착한 정옥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65년을 살면서 혼자 어디론가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제주도행 버스표였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있는 곳. 정옥 씨는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주도 표 한 장 주세요. 표를 사면서도 정옥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말로 집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정옥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45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제주도에 도착하기 위해 배를 탔을 때 정옥 씨는 생전 처음 바다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 정옥 씨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버스와 배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다 전망 게스트하우스라는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여행 오셨나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네, 그런 셈이에요. 정옥 씨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룻밤만 쉬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려 했거든요. 그날 밤 정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6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아들은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를 찾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파도가 발끝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정말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건지도 알겠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정옥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더 계실 거예요? 아침마다 바닷가 산책하시는 모습 보니까 여기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정옥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해보세요. 마침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손님들 아침 차려드리는 일인데 어머니 같으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옥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손님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 김치찌개, 된장국. 45년간 익힌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었죠. 이 콩나물국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4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정옥 씨는 완전히 제주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을 마친 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게스트하우스 정원을 가꿨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들. 하지만 정옥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정옥 씨는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이 반찬은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의무적으로 했던 요리가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콩나물국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젊은 손님이 물었을 때 정옥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5년간 연습했거든요. 그 말을 하며 정옥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4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 씨는 바다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잘했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그냥 한정옥으로 살아가는 것. 정옥 씨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말 시작이야. 바다 건너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정옥의 진짜 인생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정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45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친 집을 팔아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큰 집보다 함께 사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민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옥 할머니가 이제 이걸로 끝이다라고 말하며 집을 떠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옥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며느리 서연의 요구가 합리적이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호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